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박민규 우석대 개건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도 그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갈등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또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 감찰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원래 오늘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일단 오늘은 안 하고 일단 취소는 됐지만 그야말로 완전 취소가 된 게 아니고 좀 감찰에 대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원칙대로 또 절차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이 부분 파장이 앞으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에서 검찰총장의 감찰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례적이지만 검찰총장을 조사하기 위해서 절차 진행된 과정에서 나온 해프닝인 것 같고요. 네. 언론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큰 논란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렇습니까? 그럼요. 상황 국민 앞에서 네.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한데 네, 법무부가 법에 따라 판단해서 검찰총장도 감사와 관련된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다만 현재 상황이 공소 출범을 앞두고 있는 민감한 상황이고 또 하나 검찰총장과 법무장관 간의 갈등이라는 이례적 상황이 있다 보니까 자꾸만 사회적으로 이 이슈가 과도하게 증폭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도리어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두 분의 갈등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사법행정권이 좀 낭비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면에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의도적으로 또 망신 주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평검사를 보내서 검찰총장을 조사하겠다라고 한 것은 망신주기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평검사를 법무부 장관실로 보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소고발 들어왔으니까 장관을 상대로 대면 조사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평검사를 보냅니다. 예. 망신주기 아닙니까? 이게 해프닝일까요? 이것은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아주 무지막지한 행위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요? 예를 들면은 감찰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감찰을 하지. 추미애 장관이 그래 너는 뭔가 잘못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감찰해야 돼. 이게 맞습니까?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일반인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억지로 밀어붙이게 하는 것은 결국엔 윤석열 총장 너 마음에 안 들어 빨리 그만둬 이렇게 압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외적으로 이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지금 법무부에서 검찰총장에게 평검사를 보낸 것은 검찰 조사 진행하는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수령하지 않아서 예. 공문을 전달하기 위해서 간 거고요. 예. 거기서 그 평검사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확인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 앞선 사례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 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황교안 법무장관이 최동호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때도 감찰을 하겠다고 지시를 하긴 했는데 바로 그만두면서 실제 감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총장 찍어 내리기가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 분명히 있지만요.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어쨌든 검찰이 갖고 있었던 권력을 나누자라고 하는 공수처도 이제 출범하기 직전이고 예. 또 검찰의 총장으로서 윤석열 총장이 갖고 있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법이 인정하는 임기는 다 채울 거로 보이고요. 예. 최동욱 총장과 달리 뭐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 스스로 직을 던질 가능성은 많이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와는 좀 사안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의혹이 제기되긴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하는 절차 그리고 뭐 근거 자료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 감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소명을 들어봐야죠. 어느 정도 소명을 들어보고 그것이 소명이 해명이 안 되면 그때 직접적인 감찰을 들어가야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무작정 우리 박민규 교수님께서는 법무부의 입장을 그대로 말씀하셨는데 대검 입장은 달라요. 그런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와가지고 검찰총장 대면 조사해야 되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저는 법무부의 말보다는 대검의 말이 더욱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결국엔 이것은요. 명분 쌓기 해서 윤석열 총장을 업무 배제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식물총장에서 무생물총장으로 만들어서 아무런 지휘권도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도 못하게 해서 결국엔 나 이제 검찰총장 못하겠습니다. 라고 사표 내는
압박 수단용으로 보여져요. 이것은요, 결국에는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하나의 의도가 있는 압박이라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총장이 울산시장 청와대 개입 사건이라든지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라든지 조국 부부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 수사 안 했으면 예. 여권에서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압박을 했을까요? 이 부분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살아있는 권력도 우리 검찰총장님 제발 조사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여권 인사들은 윤석열 총장을 못 쫓아내서 안달입니까? 대통령의 명을 저항하는 겁니까? 말을 안 듣는 겁니까? 이것은요, 정말 옳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법무부에서는 대면 조사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대검에서는 이제 절차에 따라서 서면으로 질의를 하면은 답변을 하고 싶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이게 좀 대면 조사와 서면 조사가 그렇게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건지도 궁금해지거든요. 예전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대면으로 할지 서면으로 될지 현직 대통령 또는 맞습니다. 전직 예. 대통령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일정 부분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은 필요하지만 어쨌든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임명된 검찰총장은 비록 우리나라 검찰의 최고복이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따진다는 것은 과거에 검찰이 권한에 빠져 있었던 특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문화가 남아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형식이 중요하다기보다도 아까 우리 장소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은 사실 국민으로서 매우 피곤하고 더 이상 뉴스에서 보고 싶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 자체가 사실 일정 부분 거의 책임 있는 여당과 민주당의 큰 부담은 맞습니다. 빨리 이 부분이 좀 해결돼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 의지도 강하시고 또 윤석열 총장의 검찰총장으로서 법에 정한 임기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피곤한 뉴스를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박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추미애 장관의 저런 모습이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여집니까?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을 갖고 걸건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기 위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게 있어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속적으로 법무부 장관 취임하면서 얘기했죠. 피의자 인권을 존중해줘야 된다. 피의 사실 공표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윤석열 검찰총장은 5개 혐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감찰을 한다라고 왜 그런 사실을 공표합니까? 대면 조사를 하면요, 완전히 이건 피의자로 전환되는 거예요. 검사 앞에서 대면으로 조사받는 사람이 당연히 피의자지 참고인이겠습니까? 이런 부분조차 추미애 장관께서는 본인의 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선생님 말씀 이해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하지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감찰에 관련된 조사이지 그 어떤 기소에 따른 조사는 아니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법기관에 어찌 보면 이제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검찰총장 간의 이제 국정감사에서의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 말이 좀 이런 여야 간의 갈등을 또 촉발한 또 하나의 촉매가 되지 않았나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추미애 장관이랑 윤석열 총장이 극적으로 손을 맞잡으면서 앞으로 한번 잘해봅시다라고 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이고 두 분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이제 갈등의 골이 더 이상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 그렇다면 국민의 피로도 이런 피곤한 뉴스들 계속 당분간 들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우려 섞인 전망도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과연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스물스물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됐든 좀 빨리 어느 정도 좀 그 가닥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들이 큰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의견을 차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이 원하는 방식은 있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권력을 향한 수사를 이제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부부에 관한 공소 유지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권력과 관련된 수사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비둬요.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더 이상 압박 안 할 거로 보여집니다. 이게 제대로 된 검찰총장, 검사의 역할입니까? 이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저렇게 위법한 수사지휘권, 위법한 감찰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해임돼야 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는 우리 법에 정해진 대로 계속 보장이 돼야 된다.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을 대한 수사는 지속적으로 다 해야 된다. 그렇게 원상복귀해야 모든 것이 다 풀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윤 총장은 내년 7월까지 임기 채워야 되고
추미애 장관은 잘못했으니까 해임해야 된다라는 게 장성철 소장의 입장이고요. 박민규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 총장조차도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검찰의 자존심을 얘기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수사할 거는 수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올 연말에 이제 나중에도 토론하겠지만 공수처 좀 출범이 되고 나면 예. 그동안 어찌 보면 검찰이 과도하게 비난받았던 기소권 남용의 문제라든지 자기 식구 감싸기 이런 부분에 좀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고 난다면 예. 내년 초에는 그래도 장관님도 또 총장님도 한 발짝 물러서서 대통령께 부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적 측면으로 돌아가야만 대한민국이 편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두 인물의 갈등의 중심에 있는 것 중에 하나, 공수처. 공수처 설치를 위한 여야 간의 정치적인 노력들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어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공수처장 선임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여야 갈등 고조되고 있고 정치권에는 급냉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야 법사위 간사 목소리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야당 추천위원들이 합리적 근거를 통한 비토권 행사가 아니라 오로지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해 비토권을 악용한 것입니다. 25일 법안 소위를 개최하여 여야가 발의한 모든 법을 병합 심사할 것이며 비토권을 포함하여 합리적 안을 도출하고 정기국회 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국민에게 약속드린 연내 공수처 출범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17일 3차 회의 전부터 법사위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가 있다. 추천위가 결론 못 내리면 법 개정 외엔 방법 없다 등 강행 처리를 예고하더니 짜놓은 각본대로 폭주하고 있다. 결국 공수처는 말 안 듣는 공직자, 야당 인사들만 손보는 정권 보위부라는 점만 명명백백 드러난 것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지금 들으신 대로 여야가 추천한 추천위원들의 합의로 공수처장 후보를 내지 못했죠. 그러니까 좀 이제 예상이 어느 정도 된 대로 민주당이 다음 달 2일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내놓은 상태라서 민주당이 이렇게 나누면 국민의힘은 좀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보이는 현재 상태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가 있죠. 소리 지르고 기자회견하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법 개정을 시도하면 어쩔 수 없어요. 통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저거 여론조사를 하겠죠. 그럼 또 진영으로 나뉜 국민분들은 반대, 찬성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그것을 명분으로 기본적으로 여당은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서 처리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백혜련 의원이 아까 기자회견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국민에게 약속드린 공수처 출범 우리 이것을 꼭 성취해내겠다고 하셨는데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여당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내년 보궐선거 같은 경우도 당원에 우리는 공천을 안 한다고 했는데 공천했잖아요. 왜 국민의 약속을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기들의 이익에 맞게 저런 식으로 말하는지 상당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여권 의원이 12명, 그러니까 7명 중에 6명이 예. 찬성을 해야 추천이 되는데 이것을 제적 3분의 2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5명만 찬성을 해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정말 자기네들 뜻대로 안 된다고 법을 개정해서 뜻에 맞도록 여러 가지를 추진을 한다? 이것은요,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길입니다. 이번 한 번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법안들 다 저렇게 개정해가지고 처리한다 그러면 야당으로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렇게 처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다시 한번 모여서 회의하고 제대로 된 공수처장 추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새로운 법안을 내세워서 공수처 설치에 그야말로 가속도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국민의힘은 말씀하신 것처럼 목소리를 내다가 투쟁, 장외로까지 나가고 연말정부 결국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고 보십니까? 답답한 현실이죠. 사실 양당이 협치를 통해서 합의를 이뤄내는 게 제일 좋은데 우리가 어제부로 이제 공수처 추천위원회 활동이 잠정 중지가 됐는데 그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민주당이 추천한 의원 2명,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추천한 의원 2명, 그리고 법무장관은 뭐 추미애 장관이니까 빼더라도 예. 중립지대로 평가받으시는 분이 2분이나 계세요.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장님, 그다음에 예. 대한변호사협회장님. 네. 오늘 대한변호사협회장님이 언론 인터뷰에 나온 내용을 좀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본인은 공수처에 원래 반대했었지만 어떻게 법이 통과됐으니 공수처 추천위원 활동을 했었는데 과거에 본인이 대법관이라든지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할 때만 해도 네. 위원들이 모여서 계속 토의하다 보면 합의점이 나오는데 지난 기간 동안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이 투표를 3번을 했는데 연달아 다 모두 반대표만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회의와 투표를 10번은 더한들 똑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잠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했던 거고요. 결국 대한변호사협회장님의 말씀이 좀 뼈가 아픕니다. 국회에서 나온 문제니 국회 너희들이 해결해라 말씀하셨거든요. 결국 아까 말씀처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 출범이 사법개혁, 검찰개혁에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연내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개정 절차에 몰입할 거로 보고요. 다만 여당으로서 공수처 개정이 연말 정기국회 예산안 통과와 연계돼서 경색이 또 된다면 예. 여당으로서 부담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합의의 가능성도 남아있다. 또 그렇게 기대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몇몇 후보들 같은 경우는 이름이 거론되고 프로필이 나왔을 때 아예 안 되겠다라는 여야에서 반대로 안 되겠다라는 인물이 있었던 반면에 이 정도면 여야 모두 좀 찬성표를 던질만 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산됐다라는 거는 결국은 뭐 이 회의 자체가 성립 시작할 때부터 별 의미 없이 앉아서 논의를 해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판을 가슴 아프게 들어야 돼요. 뭐 너희들은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야. 추천위원 제대로 추천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봐도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기 위한 추천위원으로 보인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마음속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당이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지난 12월 달 기억나시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랑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을 태워가지고 막 강행 처리하려고 했을 때 여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당이 추천한 사람 한 명이 반대를 하면은 이거 추천위원 추천 못해요. 그러니까 여당에 편향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문제가 있으니 이제 와서 법을 개정하겠다? 이것은요, 집권 여당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때 한 말 다르고 지금 한 말 다르고 이거는요, 국정에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의 면에 있어서도 법의 안정성 면에서도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어요. 제발 여당 정신 차리고 야당과 협의해서 이 법안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제대로 된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제대로 된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야가 이제 협상할 여지가 남아 있다. 이 부분을 좀 차치하고 이것과는 별개로 좀 민주당이 연말까지 성과를 내야 한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네. 지금 만약에 개정 작업에 나선다고 해도 거쳐야 할 절차들이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뭐 추천이 재소집도 해야 되고 대통령 임명도 필요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도 거쳐야 해서 이 절차들이 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걱정이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추천위원들이 잘 좀 합의해서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예. 다시 한번 드는 대목입니다. 연말 시한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국민들이 그 정도 한두 달 지연된다고 이해 못하는 게 아니니까요.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 출범이 올해 7월 15일 날 됐어야 됐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고요. 21대 국회에서 다수당으로 만들어진 국민들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라도 연말까지 가시적인 일정이 나오는 단계까지는 최선을 다할 거고 다만 출범이 연초 넘어간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지연되는 걸 양해하더라도 진행될 거라 보고요. 결국은 연말은 예산 국회로 연동되기 때문에 이 공수처 추천위원 관련된 이 개정법이 예산안 통과 연계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장성철 소장께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박병석 의장은 여기에 대해서 여야의 진지한 협의를 또 촉구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야가 간극을 좁히기가 어려운 이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어떤 중재자로서의 역할, 실제로 그것들이 현실화돼서 좀 양쪽에서 손을 맞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보세요? 제로라고 보입니다.
박병석 의장께서도 결국에는 지금은 탈당을 하셨지만 민주당 출신이시고 예. 기본적으로 공수처 출범에서 되게 찬성하셨던 분이에요. 이런 분이 집권 여당, 대통령의 공약, 지금 집권 여당에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당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 이것은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지고 김도읍 의원은 좀 시간 끌기 위해서 국회의장께 도움을 요청한 건데 네. 국회의장께서는 원론적인 얘기로 완곡한 거절 의사를 밝혔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주제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전세 관련해서요. 전세난 대책을 정부가 내놨는데 정치권에도 이 불씨가 옮겨 붙었습니다. 야당에서는 뭐 해괴한 행태라고까지 언급을 하면서 맹공격에 나섰는데 이 정책 그리고 정치권의 반응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동산 과열로 인해서 국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저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올 여름에 이 부동산 관련 특히 다주택자의 보유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법률이 통과가 되면 네. 몇 개월 뒤에는 좀 안정화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벌써 납니다. 예. 예, 100일이 지났는데 여전히 임대차법 시행으로 인한 전세난까지 가중되면서 진정 국민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국토부 장관님도 사과했고 네. 여당의 핵심 당직자도 사과를 했는데요. 예. 잘한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예. 이 시장한테 불신을 받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일정 부분 국토부의 자세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오늘도 당에서도 얘기했지만 워낙 유동성장이 많다 보니까 이거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네. 매우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곤혹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뭐 정신 나간 정책이다라는 표현까지 썼네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부동산 정책 포기하고 시장에 모든 건 맡겨라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장성철 소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부가 대책 내올 때마다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전세값, 월세값 오르면서 정말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너무 높아졌습니다. 너무 많이 힘들어하세요. 대책을 안 내놓는 게 대책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일입니다. 네. 김상조 정책실장이요. 11월 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편하고 힘들으셔도 대책을 마련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대책이 결국 호텔을 개조해가지고 예. 공공임대하겠다 이겁니까? 부동산은요, 집은요, 단순히 주거 공간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꿈과 희망과 뭐 가정의 행복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단순히 그래 한 네다섯 평짜리 그런 호텔을 개조해서 주거 공간으로 그냥 활용하세요. 이게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입니까? 이 정부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능력합니다. 그런데 고집이 셉니다. 제발 야당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머리 맞대고 혹시 우리 임대차 3법 어떤 부작용 이거 고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논의해 보시라는 거예요. 고집만 부리지 마십시오. 제발 여야 합의해서 여러 가지 법안 대책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숙박 시설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대책은 전체 대책 비율에 비해서는 굉장히 일부이기도 네. 하고 근본 대책은 아니죠. 이걸 홍익표 의원이 좀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네. 이야기를 하면서 또 언론 보도에 대해서 지적도 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주택 정책을 만들 때 4인 가구 기준으로 쭉 해오던 관성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사회 문화가 바뀌면서 1인 가구, 2인 가구가 대폭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심 지역 내에 1인 가구, 1인 가구형 새로운 주거 형태를 공급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었고 그거야 네. 방안으로 유휴시설인 호텔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는 아이디어를 낸 건데 너무 과도한 정책을 몰고 가는 것 같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정부 대책 효과 없으니 시장에 맡겨라라고 한 건 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유동성 확대로 인한 자산 거품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거든요. 자산 거품은 국가적 경제 위기로 연결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대책이 시장에 먹히지 않는 것은 잘못이고 비난받아야 하지만 대책을 안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장성희 말씀처럼 다른 건 몰라. 저는 부동산 세금 과세는 옳았지만 임대차법은 조금 시철 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회가 국토위에서든 어디든 좀 더 토의를 해서 예. 다만 이제 법 시행된 지가 아직 6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내년쯤에 그거 관련돼서 또 논의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찌됐든 부동산 문제만큼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서 네. 입이 열 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너무 과열된 상황을 만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일 이 자리에서 정치 대담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에 대해서 정치공학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도 과연
내년 4월에 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어떻게 작용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참 궁금하고 여러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장성철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집이 있는 분, 없는 분 모두 다 임계점에 도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집값만 올라가지고 집 있는 분들이 좋아하기도 했지만 세금이 늘어나서 화가 난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전세값, 월세값 높아지고 있어요. 돈 없는 서민들도 이 정부 부동산 정책 정말 잘못됐구나. 이것은 정말 나에게 너무나 큰 피해가 왔다. 이거 어떡하지? 결국에 이 정부 무능력하다. 무능력한 정부 한 번쯤은 경고를 줘야 된다라는 심판론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 대선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만 내년 보궐선거는 그래, 한번 경고 한번 주자. 견제 한번 하자. 이러한 국민들의 마음이 투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역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좀 이슈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민주당 규칙사유로 발생한 보궐선거인데다 코로나 경제 위기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여강에게 힘을 몰아줬던 국민분들이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코로나 위기에 어떤 정도 하는 것 같긴 한데 경제 위기 관리는 잘하는가? 부동산 대책은 불만이다. 라는 평가가 다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번 보궐선거를 대하는 자세가 매우 엄중하고 위기 속에서 치러질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른바 동남권 신공항, 이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정치권의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남권이 PK 지역, TK 지역, 부산, 울산, 경남과 대구, 경북 지역이 완전히 확연히 견해들이 엇갈리면서 갈등 구도가 또 심해지고 있다라는 소식들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 부분들 지역 개발이라는 것들 또 신뢰도에 대한 문제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한 건지 저는 정말 되게 회의적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산시청을 중심으로요. 반경 250km 안에 지금 공항이 7개가 있어요. 가덕도 신공항 만들면 8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만들면은요. 9개가 돼요. 250km 안에 이렇게 국제선이 착륙할 수 있는 공항이 9개나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저는요, 이거 되게 불순한 의도로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발표를. 왜냐하면 내년 부산시장 선거 있잖아요. 부산 시민들은요, 가덕도 신공항 되기를 원해요. 네. 지역경제 활성화 될 게 뻔하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갖고 표를 얻기 위해서 저런 대형 국책 사업을 검증이라는 부실한 그런 검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전에 했던 4년 전에 했던 정책을 뒤집는다? 정책의 일관성 면에서도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내년 보궐선거 때 대구시장이나 경북 도지사 선거가 있었다면 과연 이 시점에서 가덕도 동남권 신공항 저런 발표를 했겠냐고요. 분명히 내년 부산시장 선거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 이것은 가장 나쁜 선례를 남겼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검증 자체를 시작한 거는 사실 보궐선거가 결정되기 전이지 않습니까? 전이죠. 예. 전인데 이것을 처음 우리가 그 검증을 했던 게 뭐냐면요. 국무총리실에서 했지만 그 전에 2019년 4월에요. 부산, 울산, 경남 그 단체장들이 모여가지고요. 검증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김해 신공항 이것은 안 된다라고 본인들이 검증위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이번 검증위는요, 그거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이런 부실한 검증 필요 없었다. 그냥 김해 신공항 확장을 폐지시키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였다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네, 관련해서 혹시 의견을 듣고 싶어요. 저 인천공항이 개항한 게 2001년입니다. 인천공항 개항 전까지 사회적 논란이 많았어요. 지역 갈등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인천공항은 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덕도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동남권 신공항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보고요.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제안되고 이명박 정부 때 한번 갈등이 심해서 포기하고 박근혜 정부 때 고심 끝에 김해 신공항으로 결정냈던 부분들이 부울경 단체장들이 민의에 받아서 재검토를 요청했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한 거고요. 그런 부분이라서 15년 차가 됐는데 문재인 정부 4년 차에 이거에 대한 결정을 또 못한다면 이것 또한 책무를 방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결정을 못하면 다시 또 5년 뒤에 또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동남권 신공항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이게 인천공항처럼 정말 대한민국에서 수도권 외에 가장 많은 인구와 산업이 몰려있는 부울경 지역에서 공항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각계야채 전문가들이 다시 토론을 해야 될 시기지 너무 정책을 해석하는 것조차
뭐 좀 무의미하고 또한 부산 시민도 그렇게 예전처럼 선심 정책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이 신공항 문제로 내부적인 또 파열음이 네. 분명히 있고 이게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근데요, 이거 만약에 주호영 원내대표의 반응처럼 이거는 감사 청구 해야 되고 이것은 하면 안 돼라는 식의 입장을 표명하는 순간 내년 부산시장 선거 되게 어려워질 수 있어요. 네. 야당은요, 국가 재정 건전성 상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당이 저렇게 돈 쓰겠다고 하는데 야당이 왜 걱정합니까? 그냥 좋아, 가덕도 신공항 합시다라고 하고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것도 그럼 국책 사업으로 지정을 해달라. 예. 왜 이것은 왜 지자체에서 해야 되느냐? 자, 여기도 국제공항 수준의 통합 신공항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해야 부산 시민의 마음도 얻고 대구 경북 시민들의 마음을 얻지. 대구 경북 의원들이 부산 신공항 안 돼, 밀양해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요. 다음번 대선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규 우석대 개건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